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포럼이 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녹화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듣고 싶은데 신청하셨던 혹은 신청 못 하셨다가도 이제 나중에 들으실 수 있도록 한 달 정도 저희가 유튜브 서비스를 해드리는데요. 저희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창의교육 거점센터라고 네. 서울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라고 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격달로 두 달에 한 번씩 그 미래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통해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포럼은 교육 현장에서의 빅데이터 사용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실제로 다루실 수 있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게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데이터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세 분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 분 선생님은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하는데 좀 전문가 분들이시라 그 제가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너무 어렵지 않게 데이터, 쉬운 데이터 혹은 데이터를 쉽게 또 같이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나중에 토론 시간에 질문을 통해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특별히 개회를 위해서 그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의 교수님이신 전상학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행사를 위해 간단하게 개회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저희 서울대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전상학 교수님 잠깐 소개드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의 전상학입니다. 이 사업을 맡으신 정대영 교수님께서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정대영 교수님하고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빅데이터 사용 이것인데요. 정대영 교수님이 또 데이터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현장과학교육학회에서 지난 겨울에 연수할 때도 이 부분 가지고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그런 부분으로 오늘은 특히 이 빅데이터 사용, 오늘날 매우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 빅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이제 참 그 훌륭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발표를 해주실 분이 대전 과학고등학교의 김종원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개인 맞춤형 학습 지도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생들의 그런 교육 격차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좀 맞춤형 부분에 얘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맞춤형 의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교육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대구 진월초등학교의 그 신민철 선생님께서 초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활용 수업 실제로 이제 강연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가능성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고등학교의 송성리 선생님께서 이제 공교육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려면 이런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해주실 텐데 이게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 부분들을 말씀을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들으면은 이 디지털 이 데이터 사용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현장에서의 활용,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것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좋은 그러한 그 내용으로 좀 참여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오늘 강연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하시죠,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발표는 김종원 선생님, 대전과학고에 계신 김종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저희가 링크를 중간중간 올려드릴 텐데, 설문조사,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랑 유튜브 링크를 같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한 번씩 보시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계속 이제 저희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스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관련된 소스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교육 자료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족도 설문조사들을 중간에 올려드릴 텐데 혹시 중간에 나가시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 링크 기록해 두셨다가 만족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포럼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김종원 선생님의 개인 맞춤형 학습 지도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발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맞춤형 학습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 사전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고요. 그중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기쁘게도 우리 공교육 현장에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고요.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학습 과제를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기획했었는데 2019년 11월 달에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0년도에는 일선 학급에 보급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202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급하게 요즘에는 그 EBS 콘텐츠라든지 그 공공 저작물 또는 교사 간 꾸러미 공유 이런 것들은 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또 그에 맞춰서 과제를 제공해주는 원래 계획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어렵고 왜 실패했으며 어떻게 해야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를 저도 분석하고 하는 입장에서 인공지능 활용해서 수업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2015년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온갖 물건들을 막 수집합니다. 생활용품이나 비품 이런 거 수집하죠. 근데 이렇게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수집하면 빅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다이아몬드가 될지도 모르고 골드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쓰레기인 거죠.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지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도 해보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빅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사실상은 쓰레기를 수집해서 잘 안 되고 결국은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AI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당뇨병 진단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머리의 색깔은 뭐고 피부가 지성이냐 건성이냐 손톱은 한 달에 몇 번 깎느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아무리 수집을 해봤자 당뇨병을 진단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결국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으면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고 인공지능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데이터 전처리거든요. 쓰레기는 다 걸러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상태가 현재 우리의 교육의 상태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는 걸 더 에너지가 낮은 안정화된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화학 반응으로 비유를 하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지금보다 우리가 조금 더 힘들고 고생하는 그 과정을 넘어서야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지도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노력, 그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필수죠. 앞에 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 인공지능이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하려면 진단평가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 문제나 다 가져다가 진단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도 질이 있거든요. 난이도도 있지만 변별도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평가 문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 그래프의 X축, 세타에 해당이 되는 건 학생의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단원을 잘 알고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이 플러스 6쪽에 가까운 거고요. 그 개념을 몰라서 성적이 매우 안 좋은 학생이 마이너스 6에 해당이 됩니다. 숫자 0은 중간 수준의 실력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P 세타라고 하는 건 그 문제를 맞출 확률입니다. 문제 18번을 한번 보시면은 하위권 학생, 그 개념을 모르는 학생이나 그 개념을 알고 있는 상위권 학생이나 정답률이 차이가 없습니다. 변별력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제 쓰레기 문제인 거죠. 문제 16번은 더 심각합니다. 상위권 학생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놓아서 빌빌 꼬아서 낸 문제죠. 그런 문제는 하위권은 실수 안 하는데 상위권이 실수해버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학생의 수준을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44번과 같은 문제가 가장 이상적인 문제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정답률이 100%에 가깝고 하위권 학생들은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0%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양질의 문제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평가 문제들을 이와 같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수준을 진단을 했으면 그 학생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학생에게 어떤 콘텐츠가 유용한지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은 일회성 분석이 아니라 재원 가능해야 돼요. 매년 그런 상태에 있는 학생에게 이 콘텐츠를 주면 이 학생이 그 개념을 학습하고 역량이 신장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양질의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그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비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Y축이 비행 성능인데요. 성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학습을 했을 때 성과입니다. 이게 1주차, 2주차, 3주차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 1주에서 2주차로 갈 때는 성능이 향상이 됐어요. 그런데 2주에서 3주차로 갈 때는 전혀 성능이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노력을 했고 학생들도 노력을 했는데 전혀 향상이 안 된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이 학생들의 탐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요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들은 강화를 시키고 부정적인 요인들은 약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이 비슷한 맥락의 프로젝트 학습을 했는데 이때는 1주, 2주, 3주차를 했을 때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도 향상이 안 되는 그런 콘텐츠와 수업 전략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역량이 향상이 되고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그런 콘텐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재현이 가능한 이런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아무 콘텐츠나 확보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해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전혀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도도 아직 잘 못 해봤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어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EBS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들은 학생의 수준과 무관합니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과도 무관하죠. 근데 어떤 학생은 인문에 흥미가 높고 어떤 학생은 이공계열 쪽에 흥미가 높습니다. 과연 그 학생이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학습 경로와 콘텐츠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매우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와 관련된 양질의 콘텐츠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학생들의 재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리 재능이 뛰어난 학생도 있지만 수리 재능이 부족한 학생도 있죠.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 콘텐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학생들은 수업의 내용보다는 뭐 흥미 위주의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이 매우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역시 마찬가지로 검증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콘텐츠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죠. 이런 기관에서 교육용 콘텐츠를 수집을 하는데 이 콘텐츠가 학생들의 역량 향상이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학습 분량이 적절하냐, 최신 콘텐츠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상호작용 요소,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죠. 콘텐츠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당뇨병을 진단하는 또 당뇨병을 치료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게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지, 당뇨병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그 재료가 적절한지, 또 그 재료가 보기에 좋은지, 양은 적절한지 이런 것만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당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만드는 거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수능 보고 있고요. 매년 학업 성취도 평가합니다. 근데 그 문항이 어떤 문항이 우수한 문항이고 어떤 문항이 우수하지 않은지, 난이도와 변별도, 타당도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시험 보고 점수 가지고 성적 내고 그냥 끝입니다. 좋은 문항 얼마든지 분석해서 확보할 수 있고요. 에듀넷에도 보면 이학스토라든지 자율평가 이런 것들이 매년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쌓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 않은 거죠. 매년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서 정기고사를 합니다. 문항 분석할 수 있죠. 근데 문항 분석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우수 문항을 구입해가지고 국가에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고 또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콘텐츠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주면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업 콘텐츠도 마찬가지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야 됩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가보면은 이게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지 않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지, 얼마나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그 학교 그 선생님이 아니라 그 동일한 콘텐츠를 다른 학교에서 썼을 때 역시 똑같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 학교도 연구학교를 또 하고 있는데 정말 연구학교 선생님을 점수 받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는 관심이 없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수업 연구대회나 교육자료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학생의 평가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EBS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콘텐츠는 학업 역량이 매우 떨어지는 학생에게 유용한 콘텐츠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콘텐츠는 그 개념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조금 모르고 있는 학생에게 유용한 콘텐츠가 있겠죠. 근데 이런 학생들의 평가가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좋을 것 같다, 좀 보기에 그럴듯하다 라고 하는 콘텐츠만 가지고는 이런 AI를 활용한 맞춤형 개인지도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양질의 데이터가 모아졌다고 해서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대로 정말 멋있는 근사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느냐, 교사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죠. AI 의사 왓슨. 그러나 지금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모아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려하는 것만큼 교사의 일자리가 없어질 만큼 그렇게 좋은 AI 시스템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노력하는 그런 시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구글, 알파고를 만든 이 구글도 제한적인 성과만 이루었을 뿐입니다. 원대한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팀이 해체되는 위기에 있죠. 그래서 환상과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갈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AI가 어떤 중학생에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학생이 그 개념, 중학교 수학의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개념을 몰라서, 이 개념을 몰라서 학생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니 초등학교 콘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렴 이라고 해서 AI가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줬습니다. 그럼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학생이 그 진단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열심히 초등학교 내용을 공부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로 입장을 바꿔볼게요. AI가 선생님 수업이 지식 전달 수업이라고 진단을 하고 역량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준다면 선생님들은 그걸 잘 따를까요? 교장 선생님한테 AI가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면 학생들의 창의성을 저해합니다. 도움이 안 되니 이런 정책으로 학교를 운영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교장 선생님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습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하죠. 며칠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구글에서 모셔온 AI 인재가 있는데 다시 구글로 되돌아갑니다. 애플에서 대면 근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도 과연 애플이 대면 근무하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꿀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그걸 따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아이들이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아이들이 행동 변화까지 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천한다는 게 매우 어렵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이 저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나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양질의 콘텐츠를 수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차세대 나이스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가 출제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난이도, 변별도 전혀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죠. 너무 쉬운 이런 기능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 교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직관적으로만 그냥 문제를 내고 있죠.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 진로 적성 검사 하거든요. 근데 그건 별도의 자료로 사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의 학생들에게 어떤 콘텐츠가 유용한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교원 평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을 인기 투표하고 있죠. 그 선생님의 수업 전략이나 콘텐츠 질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 수업에 어떤 전략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내가 학생들한테 사용하는 콘텐츠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교사가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학생 지도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생이 누구고
그 학생을 케어해 줄 수 있는 학생이 누구인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관리자 입장에서 교사들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저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수업을 개선하고 또 좋은 평가 문항을 만들고 또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이런 선생님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좀 수업에 활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도 데이터만 넣으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건 평가 문항을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난이도와 변별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또 네트워크 관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주면 하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선생님한테 드리면 이 선생님들이 좀 활용하실까요?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또 그걸 실천하고 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그런 아이들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종합 토론으로 좀 넘겨놓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들으시면서 질문이 또 추가로 생기시는 분 있으시면 이게 미리 까먹지 않으시게 여기 채팅창에 적어놔 주시면 나중에 함께 종합해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로는 저희 대구 진월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또 이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계신 우리 신민철 선생님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활용 수업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진월초등학교 교사 신민철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이 데이터 활용 수업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이런 붐이 일어나기 전에 했던 그런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했던 수업들을 바탕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초등학생한테 빅데이터를 가르친다. 이거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렵다는 개념을 먼저 꺼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한테도 어려운데 초등학생들한테는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판다스라는 걸까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스스로 공부하던 과정인데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텍스트 코딩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거치고 시각화 자료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른용 수업이었었고요. 하지만 이 초등학교에서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었냐 하면 이 주제거리를 PBL,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나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과 그다음에 어댑티브 러닝이라서 맞춤형 학습의 두 가지 그 꼭지로 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PBL, 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Project Based Learning 학습에서의 적용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좀 제가 되게 괜찮은 왜 이제 이런 것들이 PBL에 참 좋을까를 자료를 찾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만든 카드 뉴스를 아마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카드 뉴스의 맥락을 초등학교 수업에 가져온 거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요. 빅데이터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네, 국가정보관리원에서 만든 카드 뉴스고요. 여기서 이제 제주도로 힐링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시티 투어 버스로 관광지를 구경할 계획이었는데 힐링 아닌 힐링 여행이었다. 왜냐하면 이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버스 노선을 좀 더 늘려달라는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제주 관광객 유동 인구수와 키워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추출을 해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제주도 공항에서 서귀포로 가는 사람들이 머니까 많겠지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노선을 설계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루트라든지 그럼 검색어 추이를 봤을 때 그 루트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설계를 한다면 실제 이용자도 그렇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제한된 예산을 바탕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들이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BL 학습 같은 경우에는 초등도 그렇고 중고등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이 미래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에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오거나 동기유발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학습의 결과물로 가져올 때 근거 자료를 레퍼런스로 가져오는 그런 수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지금 미국 머레이 의과대학교에 계신 그 커뮤니티 매핑 센터를 운영하시고 있는 이만수 박사님과 함께 미세먼지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몇 단계 거친 수업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8단계 수업이 이루어졌었고 차시로 따지면 10차시 정도의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저희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보시면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서를 통해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 해석과 분석에 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4학년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꺾음선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꺾음선 그래프를 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코시스,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각화 자료를 한번 학생들과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해석하고 발견된 사실 정리한 다음에 이 해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만든 겁니다. 그냥 미세먼지를 무작정 그냥 해결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에 대한 뭐 해결 방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으로 이제 주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커뮤니티 매핑해서 미세먼지 데이터로 커뮤니티 매핑 지도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화상 프로젝트를 통해 수업을 마무리했던 수업입니다. 먼저 이 수업이 그때 방송에 잠깐 나갔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교실에선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에듀테크 교육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미세먼지 통계를 정보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래프를 만들어 비교 분석하면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찾고 자기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해석하는 수업도 가능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티칭이 아닌 코칭으로 하고 학습자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는 것이죠. 네,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요.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단계별로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미세먼지 관련 독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PBL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수업을 여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과 독서를 하고 또 토의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육부 장관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었던 건데 이제 꺾음선 그래프에 대한 자료 해석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학생들이 뭐 데이터 자료 같은 것들 쭉 보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수만 나열이 돼 있지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이 데이터 묶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그래도 이제 시각화, 매플로립이라든지 아니면 판다스에서 매플로립 이용해서 시각화 자료 만드는 거 되게 빅데이터 학습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친구는 막대 그래프로 수치를 표현해야 된다. 아니면 이 친구는 꺾은선 그래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반반이 나왔는데 토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코시스 데이터를 가는데 지금 이 코시스 통계 놀이터라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네, 엄청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나중에 채팅창에 드릴 건데 저 때는 이게 없어요. 2019년도에는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다양한 주제별로 코시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두는 모습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점을 선택을 해서 2019, 2018 적용을 하면 여기 시각화로 학생들이 보기에 되게 좋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학 수업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는 PBL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12개까지밖에 안 되네요. 네, 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최근 근 12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생들과 네, 네, 자꾸 오류가 나네요.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통계도니터라는 사이트가 아마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사실 라떼는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저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통계청 사이트 가서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로우 데이터를 뽑은 거죠. 뽑아서 일단 제가 한번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우 데이터를 받으시면 학생들이 몰라도 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알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로우 데이터 중에 필요한 부분만 그래도 전처리를 하는 것들을 제가 먼저 좀 해주고요. 4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전처리 자료들을 보면서 얘들이 여기에다가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면 여기에 이제 차트로 시각화가 자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쭉 입력을 해서 아이들과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그 뉴스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뭐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여기 각 차트별로 시트별로 입력을 하고 있으면요. 제가 여기에 아이들의 그 차트를 한 곳에 컨트롤 CV로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친구는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고 있고 이 자료를 해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코시스 들어가서 데이터를 불러주고 한 명은 입력을 하고 한 명은 그게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왜냐하면 그 이상치 데이터가 나오면 통계 자료 자체가 아주 뭐랄까 이제 좀 시각화적으로 이상하게 변하니까 그런 아웃라이어를 한 명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뭘 알 수 있었는지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월 2일부터 미세먼지가 갑자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그냥 미세먼지가 겨울에 많아져요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갑자기 높아지고 유럽 국가, 특히 이제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는 왜 미세먼지가 되게 낮을까? 이런 데이터들을 아이들이 쭉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할 우리의 아이디어를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네, 귀여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다, 뭐 가습기를 직접 만든다, 대중교통을 많이 탄다. 참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연결을 시키면 우리 지역에서의 문제점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커뮤니티 매핑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는 것은 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지 발달의 수준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매핑 센터에서 아두이노 장치를 이용해서 만든 미세먼지 측정 장치입니다. 실내와 실외에다가 설치를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이제 데이터를 쭉 보는데 여기에 와이파이 데이터가 연결이 되면 저희가 만든 미세.투데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그 맵에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학교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이건 예산 이만수 박사님께서 자비로 운영을 하시는데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지금 사이트가 조금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커뮤니티 매핑 센터 정기 후원도 있으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봤던 데이터입니다. 학생들은 데이터를 기계 장치를 설치를 하고 이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 보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미세먼지 필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 빨간색이 우리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이제 서울의 데이터인데 저희가 생각을 했죠. 저희가 대구에 있었거든요. 대구 시골인데 야, 대구 시골에 있으니까 서울보다 공기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이 당연히 차도 많고
도시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사니까 미세먼지 지수가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겨울에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저희 대구 그 하빈초등학교에 위치해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되게 높은 겁니다. 이게 왜 높은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특정 시간에 미세먼지가 수치가 엄청나게 급상승을 합니다. 언제 상승을 하냐면 저녁 6시부터 8시에 저희 학교 근처에 미세먼지 그 수치가 확 상승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실까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왜 저녁 6시부터 8시에 대구 하빈초등학교 시골 근처에 미세먼지 수치가 급상승할까? 말도 안 되게 상승할까? 퇴근 시간. 공항과 가까워서. 퇴근 시간? 아닙니다. 저희 시골이라 했잖아요. 할머님들이 장작을 피세요. 겨울이라서. 네, 맞습니다. 할머님들이 장작을 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할머니들 그 겨울에 장작 피는 걸 막을 순 없잖아요. 가마솥에다 밥을 하시는데. 고등어. 네, 고등어를 많이 피운다.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들 장작 말고 전기밥솥을 사주자. 전기밥솥을 사드리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인데 할머니들이 그 피우시는 그 장작 굴뚝에다가 필터를 달아드리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 문제점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로 가져오면서 애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도 그 단순히 하루의 데이터가 아니라 왜 한 달 동안 미세먼지가 6시부터 8시에 특정 시간에 계속 반복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가 인식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시골 가니까 장작을 피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교육부 장관님이랑 했던 수업인데 이때 학생들이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2층 보이시죠? 시골 학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거 멘티미터의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저희 그 판다스라든지 매플로립에서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 처리하는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어 그룹 만들기를 하잖아요. 저희 그걸 한 이유가 단어 빈도수를 추출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또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한 요즘의 이슈인지 그런 것들을 쭉 뽑아내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배우다 보면 하는데 이 멘티미터의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미세먼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말했을 때 여기 보면 매연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스모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12명의 학생들이 이 단어들을 가장 많이 미세먼지 하면 떠올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학생들이 소규모로 하는 빅데이터 체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나타나요. 변화들은 다 화선이는 저거 만약에 그래 자, 그리고 그 수치를 표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동현이는 어때? 외국 근성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그래프보다 더 변화가 잘 나타나요. 변화들은 다 화선이는 저거 만약에 그 그래프로 나타내면 뭘로 할래? 막대로 할래? 꺾은선으로 할래? 저는 꺾은 선을 왜 꺾은선으로 하고 싶어? 변화를 잘 보기 위해서 꺾은 선을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꺾은선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 네, 이렇게 이제 그 교육부 장관님이랑 의견을 하는데 교육부 장관님이 차량 2부제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해결 방법에. 그랬더니 애들이 차량 2부제가 뭔지를 몰라요. 왠지 아시나요? 시골에는 차량 2부제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 다 차 타고 오기 때문에. 차량 2부제 하면 저 출근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했는데 참 아이다운 질문이죠. 그래서 전 장관님께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이해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프로젝트를 설계하신 이 미세.투데이라는 프로젝트를 설계하신 이망수 박사님과 미국에서 이제 화상으로 연결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화상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미세먼지가 어떻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수업이겠지만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서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 듣는 수업은요. 이 질문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걸 보면서 아 얘들이 정말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서로 다 연결을 하면서 이제 지식도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도 연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까지는 이제 PBL 수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했던 사례였고 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에 국민일보에 나갔던 기사입니다. 되게 크게 나갔습니다. 저한테 이제 교육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혹시 그 선생님 하는 수업을 보러 가야도 괜찮겠냐라고 해서 뭐 오십시오 했는데 저는 제가 AI를 활용한다는 걸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신 선생님이 AI를 활용하시는군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라고 했는데 제가 활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오래 활용했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칸 아카데미입니다. 칸 아카데미는 이제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학습자 관리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맞춤형 수업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칸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아이들 오답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선행 개념 분석이나 이런 학습 자료 데이터를 저한테 시각적으로 제공을 해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계속 맞춤형 피드백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해줍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여러분들 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선생님들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걸 안 해도 돼요. 문항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채점을 대신 컴퓨터가 해주니까 제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여기에 됐던 이 핵심적인 게 LMS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시각적으로 데이터가 그대로 다 쌓여 있고요. 심지어 이거 나중에 CSV 파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CSV 파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자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 전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문제풀이에 소요된 시간과 그리고 이 정답률과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들이 시각화를 시키면 그 자체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물론 여기선 다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그냥 얘들이 대충 보니까 쟤 통분 못하는 거 보니까 뭐랄까 최소 공부에서 최대 공약수 이걸 모르는구나 라고 제가 그냥 이미 짐작하고 들어가는 거라 이 데이터를 보니까 얘가 분수의 개념 처음부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들어간 거랑 천지 차이죠. 그런 정보를 이 LMS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얻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잠시만. 네, 방금 보셨다시피 애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제가 맞춤형 지도를 해주는데 우선 그렇게 지도를 해주면요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의 입력 정답 값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 코딩 공부하면서 삼성의 제 친구가 반도체부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계속 모를 때마다 질문하고 피드백 받고 하는데 제가 오류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야 이거 컴퓨터가 좀 이상해. 야 이거 좀 프로그램 좀 이상하다. 야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코딩 맞는데 왜 얘는 오류를 할까 할 때 제 삼성 다니는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민철아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컴퓨터가 잘못됐다고 한 건 너가 잘못된 거야. 딱 그 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얘들아 컴퓨터는 거짓말 하지 않아. 네가 이걸 입력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인식한 거야 라고 하는데 자기가 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또 되게 설득력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너 이거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데요? 저 이거 아는데요? 라고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진짜 모른다는 거를 정확히 짚어낸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정직이라는 도덕적 역량까지 이게 보니까 길러주는 게 데이터인데요.
네, 농담이 아닌 진담이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칸 아카데미에 보면 knowledge map이라는 게 있습니다. knowledge map이라고 해서 각 성취 기준을 이렇게 다 연결해 놓은 지식의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지식의 맵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춤형 학습이 되는 겁니다. 분수를 했을 때 하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나선형 교육 구조가 여기 데이터 값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문제를 못 푼 게 아니라 그 전에 하위 개념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그 데이터를 잘 연결해 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나서 교사에게 도대체 어떤 게 생겼을까요? 할 때요. 저는 학생에 대한 이해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칸 아카데미 하고 나서 선생님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은요. 아이들 성적이 높아졌어요. 제가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애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도구들을 사용하기 전에 진짜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애들 시골 아이들 앉혀놓고 얘들은 4시에 집에 가거든요. 다른 학교는 1시나 2시에 집에 가지만 얘들은 시골이기 때문에 4시에 스쿨버스가 나가서 4시에 하교를 합니다. 힘든 학교죠. 그 4시에 하교하기 때문에 8시간 동안 계속 수학을 가르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더라고요. 아, 또 수학해야 돼. 아, 지긋지긋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아니 도대체 저걸 왜 안 돼? 내가 이렇게 수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지난 시간에 개념, 사전 개념까지 다 설명해가지고 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쟤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하구나. 아 제가 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면 교사에게는 이해 능력이 매우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뭐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저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요. 엄청나게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데이터를 막 전처리하고 이런 것도 또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데이터를 보는 시야를 넓혀줘야 되고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것을 주장을 할 때 뭔가를 레퍼런스를 달고 주장을 하는 게 남들에게 설득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험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사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있는 하단에 있는 메일로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발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혹시 뭐 지금 당장 질문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3초만 기다려보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네, 없으신 것 같군요. 저희 세 번째 발표자가 저희 송성민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시기로 했는데 저희 세 분 다 저희 이제 공동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칸 아카데미를 LMS에서 진행하신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칸 아카데미 자체에 LMS가 딸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칸 아카데미 LMS를 보면서 아이들 수학 맞춤형 지도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 다음 발표는 원래 송성민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잠깐 학교에 어제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기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영상 우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분짜리 영상을 같이 그냥 잠깐 보고 나중에 토론할 때는 바로 들어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공유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 네, 잠시 그 소리가 조금 작게 녹화됐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 제가 여기선 최대한 키울 건데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잘 안 들리시면 볼륨을 높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교육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서울고등학교의 정보교사 송성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발표 이후에 저희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서울미래학교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기사에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잘 보시면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생이 수업 중에 진행한 모든 과정을 저장해서 빅데이터로 분석 및 평가한다. 요즘에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에는 중간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의 그런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 학생의 성취도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뭐 개별화된 수업이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도구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교과서나 학생의 개인별 태블릿 PC를 활용하기 때문에 종이도 없는 이런 학교입니다. 사실 이거 보시면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그 서울에서 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어떤 기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은 무려 8년 전인 2014년에 이제 나왔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문용린 교육감님이 서울시 교육감님이셨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현재 학교 시스템 2014년이죠. 이미 미래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당시에 서울에 계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1년 반 동안이라는 나름대로 긴 시간 동안에 거의 매주 만나면서 또 토의를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나라들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그 미래 교육의 실태를 좀 경험하고, 또 그것들 바탕으로 서울 미래학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요. 이 학교는 보시면 2014년 기사 내용을 보면 2015년에는 선생님만 있고 학생이 없는 고스트 스쿨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대한 연구를 미리 준비하고 2016년에 서울의 도심에 있는 한 학교를 선정해서 학생을 뽑아서 시범을 운영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일부는 이미 구현이 되었고 일부는 구현되지 못했는데요. 구현되지 못한 부분은 이런 학생이 없는 학교로 운영된다는 부분들은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2016년에 서울의 도심에 있는 학교로 개교한다라는 생각은 실제로 구현이 되었는데, 이 학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서울에 있는 창덕여자중학교라는 학교고요. 이 학교는 지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AI, 디지털 교육에 대한 그 인수위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장소로 활용이 될 정도로 현재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서울 미래 학교입니다. 저는 이 서울에 있는 창덕여자중학교라는 학교를 그래도 나름대로 옆에서 이제 좀 지켜보면서 창덕여자중학교라는 사례가 우리 공교육이 디지털 전환을 할 때 굉장히 참고할 것이 많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8년 전에 어떤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그림이 현재 구현되지 못했다면 그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존재했을까? 그리고 그 장애물들은 아마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학교 또 미래교육을 이야기할 때 비슷한 실수나 실패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장애물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울 미래학교, 창덕여자중학교가 뭐 그냥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는 이런 디지털형 학교다라고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학교에 뭐 초기부터 좀 참여했었던 저는 이 창덕여자중학교라는 학교는 단순하게 그냥 디지털 학교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학교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예를 들면 공립학교임에도 학년 구분을 없앤다면 또는 담임교사가 없다면 어떤 좀 혁신적인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현재 공교육의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제로 베이스로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고스트 스쿨이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육을 미래를 그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1년 반 정도 된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재밌고도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냈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AI 2014년이면 사실 AI라는 것이 거의 뭐 이세돌 구단의 그 알파고 대국이 2016년이었기 때문에 2014년에는 AI라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 당시에도 이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인 그때 당시에도 아이디어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를 이렇게 읽는 과정을 데이터화하면 이 학생의 이해도와 또 이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밑줄을 긋는데 뭐 어떤 특정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냥 모든 줄에 다 밑줄을 긋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긋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밑줄을 긋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까지 도달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2014년에 우리가 미리 경험했었던 서울 미래학교 사례를 통해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좀 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함께 대화할 만한 내용들을 이후에 토론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 중심의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위해서는 일단 뭐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좀 기본적인 그 학습 경험이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데이터 중심의 수업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굉장히 요즘에 좀 좋은 사례라고 소개되고 있는 몇 가지 AI 교육 서비스들은 이미 데이터 중심의 어떤 교육 경험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뭐 준비 과정, 뭐 도입, 전개, 뭐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교육의 경험이 시간의 흐름대로 이제 단선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LMS라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도 뭐 이렇게 AI 기반의 데이터 기반으로 완전히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런 단선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뭐 별도의 경로가 없이 단일한 경로로 이제 교육 경험이 제공이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에게 어떤 특성을 보려고 하는지를 정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장면을 통해서는 학생 개인의 어떤 측면을 관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런 특성을 기반으로 이제 이런 그 증거들이죠. 말하자면 이런 증거들을 기반으로 교육 경험을 구상을 하고 그런 교육 활동에서 확인되어야 할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할 방법까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저런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이 지금 없다면 사실상 그 부분은 고려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 부분은 특성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뭐 인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너무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청사진이 더 많은 포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이 돼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실제로 가능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다면 가능한 부분 안에서는 어떤 것들까지 가능한지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피드백과 학습 경로를 추천해야겠죠. 인공지능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학습 경로라는 부분이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도달할 때 뭐 한 군데의 경로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운전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를 뭐 선호한다 아니면 뭐 신호등이 많은 길을 싫어한다 아니면 좀 멀더라도 좀 안전한 길을 가고 싶다 붐비는 길을 뭐 나는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괜찮다 시간만 빠르다면 붐비는 길도 나는 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비게이션도 어떤 길들을 추천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 경로를 추천할 때는 이런 학생의 특성에 의해서 다양한 경로로 추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 중간에 잠깐 길을 잃었을 때 다시 그 자리에서 원래 위치를 뭐 경로를 다시 이렇게
통과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다음 단계로 갈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좀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좀 맞춰져 있는, 사실 사교육과 공교육에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공교육은 그래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교육에 맞춰져 있는 데이터 중심의 수업과 평가 시스템들이, 서비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스템 개발에는 물론 이제 뭐 오늘도 제가 기사에 봤을 때는 어떤 공공기관과 함께 합작을 해서 기업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공공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되면 뭐 그 방법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현재 당장 뭐 공교육에서 뭐 특정 업체에 대한 뭐 몰아주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에서 개발을 한다면 기술적 수준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고 있는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은 뭐 최고 수준의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공공에서 이것들을 이제 뭐 발주를 해서 이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기술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업체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이 제약을 풀어줘서 이제 좀 높은 수준의 기술들이 공교육 서비스에 도입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거의 끝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사스라고 하죠. 뭐 서비스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뭐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재 제도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첫 번째 완성된 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지금은 뭐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 거의 그대로 그냥 한 기획, 최초의 계획을 완벽하게 구현했는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공공의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 선생님들과의 지속적인 좀 호흡과 소통을 통해서 점진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되게 예쁜 장밋빛 미래를 그렸지만, 이게 구현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상보다 훨씬 믿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이 나왔을 때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길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베이스 데이터의 구축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각 서비스별, 과목별, 학년별, 시기별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의 통합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데이터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학문적인 뭐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어떤 학생의 특성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 베이스 데이터만큼은 공교육에서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떤 시민들의 전체적인 학습 경로에서 학생들 또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 배우는 분들을 이해하고, 또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업 활동 외에도 방과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상담 및 관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담을 수 있는 뭐 이런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어떤 선생님들의 서술에 기반한 생활기록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다 점수라는 걸 제외하면 거의 다 이제 서술에 기반하고 있는데, 뭐 일부 이런 정성적인 기록이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약간 양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독서 기록 같은 것들이 그냥 서술하는 형태로 끝나게 됐는데, 이 독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함께 연결을 지었을 때, 이 학생이 어떤 분야의 그 독서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얘를 관리한다면 이 학생에 대한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에 대한 독서 추천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곳에서 뭐 도서를 대여하거나 열람하는 데이터까지도 뭐이 학생에게 또는 이 시민에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한 개인이
어떤 학습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저는 이제 뭐 기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데이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공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데이터 기반의 문제 발견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돕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현재 뭐 이제 AI 교육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좀 이슈가 되는 것은 맞춤형 교육이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보다 이제 문제 해결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훨씬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공교육에서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미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보다는 도구 활용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봐도 뭐 이제 기기를 보급하겠다, 와이파이를 뭐 도입하겠다, 물론 이제 그런 베이스가 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됐다면 그 위에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개선할 것인가, 인프라가 갖춰졌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수업들과 교육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교과 시간에 다양한 데이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되게 필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특히 데이터가 다양한 맥락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융합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과 교육의 도구적인 디지털화를 넘어서 한 차원 높은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진짜 디지털 전환이 아닐까. 우리가 하드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 아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끝이 아니고, 우리가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상상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을 기르는 공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6월 30일 날 미래교육 혁신센터 학술 포럼에서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행사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디지털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요즘에 거버넌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거버넌스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약간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뭐 캐주얼한 대화나 소통, 서로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공감,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랑은 조금 결이 다른, 물론 두 개 다 공식 조직과 뭐 비공식 조직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캐주얼한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미래학교 팀 8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뭐 저희들끼리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고받고, 사실 또 연락을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을 때 한번 만나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기존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경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 1, 2년 동안 딱 집중적으로 풀면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8년 전에도 이런 고민을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이런 자율성과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모인 이런 커뮤니티가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 뭐 이런 디지털 교육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제가 혼자 구상을 하고 준비한 거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시스템을 뭐 어떤 뭐 되게 기술력이 좋은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공교육에 도입을 하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일부는 현장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 문화까지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리더십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공공의 조직 구조가 완벽한 계획을 추구하는데, 그리고 또 계획서 편집과 같은 부분에도 여전히 되게 많이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뭐 현재 디지털 조직들을 살펴봤을 때는 빠른 시도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속적인 개선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까지 겸비한 어떤 공교육 분야의 리더가 있어야 조직과 제도, 문화까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뭐 이런 리더뿐만 아니라 CDO라고 하는 뭐 최고 데이터 또는 디지털 책임자, 그리고 어떤 뭐 조직의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실행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좀 거창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공교육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데이터 기반의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년 전에 이미 AI가 없었더라도 우리가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더 재미있고 더 현실적인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보시면 서울고등학교 교사 상상력 이렇게 시읒시읒 리을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일부러 기하신 것 같아요. 위에 제목 상상력 쓰시고 밑에도 이제 송성리 대신 시읒시읒 리을 써가지고 송성리 이꼴 상상력, 그죠? 이렇게 유도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제가 추천 좀 다 해두고 4명 이렇게 추천을 해둘 텐데 저도 좀 추천해두고, 민철 쌤도 추천해두고, 송성리 쌤 어디 있나야겠다. 네, 송선생님도 오셔서 이렇게 4명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데는 이렇게 화면에 저희 4명 이렇게 얼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면 이게 줌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전체 화면 느렸다가 줄였다가 갤러리 보기 말고 이렇게 보게 하시면 아마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 들어온 거 우선 기준으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여기서 바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 기회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이제 쭉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들 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전체 공통 발제도 있었지만 몇 가지 이제 좀 나온 것 중에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발제 1번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 2, 3번에도 계속 같이 이야기했던 것들인데요. 개인 맞춤형 AI 교육 지도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지도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거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실현이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질문은 되게 길게 들어왔는데 좀 압축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이게 장기적인 모델도 가능할지 아니면 단기적인 모델로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흥미, 재능, 진로 선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학습 지도에 녹여낼 수 있을지 뭐 이 정도로 우선 질문을 좀 하고 뒷부분은 좀 끊어볼까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발제해주신 김종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의견 주시고 다른 분들도 덧붙이실 거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전체 뭐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작게는 뭐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추천 시스템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선배들이 이미 선택했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내가 학생들한테 출제하고 있는 시험 문제들이 또 얼마나 변별도가 있고 난이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학급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설문 한 번만 받으면 바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례들을 늘려가다 보면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하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좀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너무 좀 이제 강박관념을 좀 가지는 경향도 좀 있고,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할까 수요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학생 중심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중심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학생들이 뭐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바뀌어 나가는 것 모습들을 보면 학생들이 우리 생각이 반영이 되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학교가 변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뭐 캐리스에서 나이스를 잘 만들어줘서 이 나이스를 기반으로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아까 송선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학생들과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도 학교의 그 학생들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교육의 또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너무 많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발제자들이 하나씩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고루고루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게 이제 신민철 선생님한테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초등학교 빅데이터 교육이라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발제를 해주신 걸 들으면서 아마 질문이 좀 해소됐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육 빅데이터, 초등학생 교육 빅데이터 활용해서 지금 제시해 주셨던 그런 사이트 같은 것들 가지고 할 때 학생들이 어떤 것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을 좀 목표로 가지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민철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초등학생들에게 빅데이터라고 하면 실제로 만들고 전처리하는 거는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료의 해석에 일단 먼저 포커스를 더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쉬운데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레퍼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확실한 분명한 레퍼런스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빅데이터라면 아이들에게 논리적 사고 능력 함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유목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송선인 선생님께 원래 송선인 선생님께서 평소에 파이썬 수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마 다른 데서 많이 또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활용한 빅데이터 하는 수업을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 한 걸 좀 많이 봤는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지도를 따로 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기초 파이썬 문법 정도에서 가능한지 뭐 이렇게 뭐 파이썬에 대한 오늘 수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학교의 이런 데이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송선희 선생님께서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사실 뭐 앞에서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결국은 중요한 거는 데이터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어떤 도구가 필요하면 적절한 도구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신민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들한테는 스프레드시트가 충분히 뭐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이제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뭐 정보라는 과목도 있고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어도 고등학생 정도에게는 뭐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파이썬을 가지고 뭐 고등학생 정도라면 뭐 문제를 조금 더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사실 지금 뭐 저는 현재 데이터 수업을 아예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1학기에는 충분히 뭐 파이썬이라고 하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로 뭐 컴퓨팅 사고력 이제 이런 것들을 키우는 수업들을 1학기에는 그렇게 충실하게 하고 이제 그것들 바탕으로 이제 2학기가 되면 데이터를 다루는 수업 그리고 조금 더 심화해서 뭐 간단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수업들도 2학기에 하게 되는데 뭐 사실 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책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2018년에 이제 한성과학고등학교 있을 때 이제 딱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파이썬을 가지고 뭐 데이터 분석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수업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쓴 게 모두의 데이터 분석 with 파이썬이라는 책이라서 사실 뭐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게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뭐 전국에 있는 되게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책을 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좀 하다 보면 너무
지금 수준이 좀 낮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하려면 이 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요즘에 좀 있을 정도로 뭐 처음에 좀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뭐 그런 책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발제에 관련된 질문으로 사실 이제 공교육이 디지털화가 그 제안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교육이 디지털 이미 다 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공교육이 이미 디지털화돼서 많이 되고 있지만 그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화, 그러니까 송성인 선생님께서 발제에서 말씀하셨던 디지털화가 지금까지의 디지털화와 또 어떻게 다른지 그게 이제 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디지털화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이제 그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발표하는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수업이면 디지털화가 된 건지 인터넷을 활용하면 디지털화가 된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뭐 아이패드를 가지고 1인당 1 디바이스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디지털화가 된 건지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디지털화가 된 건 맞지만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디지털화가 가능할 수 있고 그 어떤 주어진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솔루션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도 당연히 디지털화겠지만 새로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이제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수업적인 부분은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아까 김종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나이스의 어떤 그런 데이터 분석적인 부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도 현재 구현이 돼 있지 않다고 봤을 때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뭐 나이스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도입된 지 벌써 뭐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버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발전이 되진 않았고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선 그럼 아직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로 정의되어 있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들을 디지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지금 몸담고 있는 사실 선생님들 특히 뭐 김종원 선생님이나 뭐 심실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지털화될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네 아직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더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뭐 불필요한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요번에 사례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많이 안 다뤘고요. 이제 신미선 선생님 사례 쪽에서만 저희가 좀 사례를 다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에서 우리가 그 소규모로라도 데이터라는 것들을 어떻게 다뤄보면서 학생들이랑 교육을 좀 바꿔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신미선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우리 전 장관님과 앞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는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사실 초등학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초등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데이터를 근데 한번 다뤄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데이터를 다뤄보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좋겠냐 이런 의견 질문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다뤄보셨던 프로그램들 중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잘 안 쓰더라도 쓸 수 있는 뭐 프로그램들 한 2가지 정도씩만 다른 분들 좀 잘 모르실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팁으로 이렇게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신민철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송성윤 선생님이랑 김종원 선생님도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통계 놀이터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엑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를 예쁘게 잘 만들면 뭔가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진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나왔고 판다스랑 매플로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텍스트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잘 쓰는 여러분들 엑셀에 도사하시잖아요. 엑셀 차트 만들기 추천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송성민 선생님 뭐 어떤 파이썬은 당연한 텐데 말고 이제 선생님들이 좀 쓰기 쉬운 거 중에 권해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뭐 이건 잠깐 화면 공유를 혹시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공유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저희 유튜브인데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유튜브 올려놨더니 이걸 보시고 실제로 수업에 활용하셨다는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뭐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중학교에서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셔서 저도 이제 사실 인터넷에서 배운 건데 뭐 플러리쉬라고 하는 뭐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시면 딱 뭐 느낌이 아실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되게 이제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영상들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CSV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런 다이렉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이나믹한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있는데 많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그런 것들을 모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공공 데이터 포털에만 가도 되게 우리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이제 그래프들을 그려볼 수가 있어서 이제 뭐 저는 약간 저희 유튜브에 몇 가지 샘플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유튜브에 뭐 찾아보시면 되는데 꼭 뭐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 정도보다 조금 더 간단한 수준의 뭐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이런 프로그램들 만들 수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조금 이제 지금은 뭐 큐레이션이 좀 안 돼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모이면 뭐 텍스트 코딩, 뭐 엑셀도 아닌 뭐 더 쉬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종원 선생님도 그 추천해 주실 만한 프로그램 있으실까요?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제가 요즘에 프로그램 하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거 시연 네네.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한다면 그걸 활용해서 교사가 자기 자신의 수업이나 이런 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예를 들어서 그 문항 분석이라고 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 학생들 성적이거든요. 잠깐 공유를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제가 공유를 했을 때 선생님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내 수업을 좀 개선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있고 문항이 있고 학생들이 맞은 점수 서술형이기 때문에 점수가 제각각인데요. 뭐 객관식이면 4점, 0점, 4점, 0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엑셀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네,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자동으로 문항 분석이 돼서 어떤 게 변별도가 낮고 어떤 게 변별도가 높은지 이 문제는 이제 내가 출제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분석도 할 수도 있고 회귀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인들 이것도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하면은 회귀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까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는 누구누구하고 친해요 라고만 이렇게 써놓으면 그걸 엑셀에다 입력하면 되거든요. 데이터만 입력해서 업로드하면은 네트워크 분석이 돼요. 여기 PPP라고 하는 학생하고 BBB라는 학생이 보면은 점이 가장 작죠.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하고 친하다라고 언급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학생하고 친하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정작 이 학생은 이 학생하고 친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급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이 나름대로 친하다라고 언급한 이 학생 이런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학급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죠. 또 이런 학생들은 그 소위 인플루언서거든요. 학급의 여론이나 분위기를 좌우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잘 또 교사가 케어하고 관리하면은 교사가 원하는 대로 학급 관리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A라는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B, C, D 이렇게 학생 이름만 적고 엑셀에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분석이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가 담아서 좀 배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완성이 되면 선생님들께서 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짧은 게 항상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AI 교육,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에서 데이터나 AI를 다루시는 분들 대부분이 같이 동의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저희가 데이터 리터러시, 그러니까 AI가 시작하면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많이 나왔고, 디지털 리터러시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오래된 개념이긴 하거든요. 최근 이렇게 다가오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학생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과 그다음에 교사가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서 학생들에게 어떤 그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둘 다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체 질문을 이제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정 선생님 답변에 관련된 거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그러니까 전체가 가져야 하는 공동 교육 과정과 같은 역량은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제 사실 지금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과정에 이렇다라고 녹여내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도 했었는데 약간 그것도 조금 흘러가기도 하고요. 저희도 많이 연구할 생각이 있고, 자세한 프로그램들이나 다른 이제 역량들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제 7월, 8월에 저희 여기 같이 그 포럼 발제해 주신 김종원 선생님과 홍 선생님께서 또 연수를 직접 또 진행하실 계획도 있으시고, 저희가 12월 달에는 또 이런 데이터를 사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전반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 커뮤니티 매핑과 관련된 거는 cmckorea.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 매핑 센터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도 차후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들은 그 저희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선생님들께 답변 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개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다 답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또 35분에 원래 마치기로 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마치는 시간을 잘 맞춰서 끝내보려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다 오늘 발제해주신 세 분, 토론 참여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뭐 채팅창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